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얼마 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창원의 한 스마트 공장을 찾아 스마트 설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경남이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스마트 공장이 무엇이고 제조업 혁신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경남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유남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회사 태림산업 오경진 상무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유남현 교수님, 현재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소속돼 있으시죠? 어떤 일들 하고 계십니까?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지금 현재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 도움을 주는 위원회고요. 제가 속한 분과는 혁신성장 분과로서 ICT 융합이라든지 항공 등 신성장 산업들을 육성하는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R&D 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태림산업의 오경진 상무님은 스마트 공장 업체 대표로 나와주셨는데요. 태림산업 어떤 회사인가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태림산업은 자동차 조향 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기계 가공과 조립 부품을 주로 생산해서 해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남 창원이나 경남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체고요. 지금 한 100여 명 정도가 창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핸들도 많이 전자화됐고요. 그에 따라서 새로운 부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조금의 성과가 있어서 최근에 많은 수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수주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스마트화에 대한 제조 공정의 스마트화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많이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했고요. 그런 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아마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경남의 제조업을 혁신하는 방안으로 스마트 공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또 창원에 오셔서 스마트 공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요. 경남에서 스마트 공장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교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경수 도지사님의 가장 큰 공약사항이 바로 제조업 르네상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8년간 경남 경제가 계속 침체 인류를 겪고 있고요. 최근에는 고용 악화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아마 제조업의 경쟁력을 갖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게 되면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회복, 또 매출 향상 등의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아마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이 도지사님이 바뀌면서 가장 도지사님이 그 강한 도지사이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무님은 회사에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 스마트 공장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들이랑 빅데이터와 같은 이런 기술들의 발전의 속도보다 사실은 제조업이 그걸 적용하고 이런 시간이나 이런 격차들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부와 사회의 이런 스마트 공장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제조업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뚜렷한 목표를 가짐으로 해서 동기부여에도 많은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과거하고는 다르게 과거에도 ERP가 사실은 제조 현장에 적용이 됐을 때 사실은 이런 비슷한 논의들은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더 이렇게 필사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의 경쟁력이나 그 국제 재반의 여건들이 사실은 과거보다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다원적인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공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취재를 하고 기사도 쓰고 합니다만 저도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조의 전 과정을 정보통신 기술로 결합해서
생산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거다. 이 말 자체도 좀 어려운데요. 자, 이거 맞는 건지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스마트 공장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던 공장 자동화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고요.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및 나중에 차후 AS 서비스까지 전 단계가 모두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ICT화하는 게 일단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이런 전제 조건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만약 생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런 그 문제점을 바로 설계나 기획 단계에서 바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들 다시 생산이라든지 설계 기획 단계에서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피드백이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면 유연한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서 소비자가 어떤 요구를 하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스마트 공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남뿐 아니라 전국에 스마트 공장 구축된 곳이 좀 있죠. 이 스마트 공장 역사라고 할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도입이 된 건가요? 지금 현재 그 경남 도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이미 2014년부터 제조업 혁신 3.0이라고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계속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약 5천 개 정도의 그 스마트 공장이 보급이 됐고요. 경남 지역에는 약 520개의 스마트 공장이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의하면 2020년까지 약 2만 개의 전국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경남도에서는 2천 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업체들이 이렇게 스마트 공장을 앞다퉈 구축하고 있는 이유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그 딜리엇이라고 하는 애국계 그 회계회사가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임금이 저희들보다 높은 독일이라든지 그다음 미국, 일본이 저희 나라보다 생산성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게 2016년 자료이고요. 2020년에는 저희 나라가 5등에서 6등까지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있고 결국은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또는 제조원가 절감, 그다음에 납기 단축 같은 것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도입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이라서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이야기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상무님. 자, 태림 산업도 지금 스마트 공장 구축을 하셨는데 자, 현장의 경험으로 스마트 공장이 뭔지 시청자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까 교수님께서 좀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은 스마트 공장과 자동화를 조금 개념을 섞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AI의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제 없었던 센서 기술들이나 데이터 처리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예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던 데이터들을 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수집할 수 없었던 데이터를 받아낼 수도 있고요. 그런 데이터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AI도 마찬가지처럼 많은 정보들을 해서 그걸 빅데이터화를 해서 러닝을 시키고 이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인간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자동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걸 AI가 목표로 하는 바처럼요. 스마트 팩토리도 기존에 있던 제조 환경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요. 최근에 새로 생긴 데이터 처리 기술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전통적인 제조에 대한 부분을 의사결정을 더 나은 데이터와 더 나은 확실성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네네. 태림 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전에는 저희가 암묵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료의 원가를 산정을 할 때 재료비를 열심히 이렇게 산정을 해놓고 그 중에 일부를 경험적인 불량률이나 경험적인 이제 품질 비용으로 이렇게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의 가격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의 데이터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제품이 정확하게 앞으로 어떤 분량에 대한 비용을 가지는지와 얼마나 정확하게 불량률이 나오는지가 생각보다 정확한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고객의 그 제품의 가격을 제한할 때 좀 더 확실한 정보로서 제한을 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상승하더라도 고객의 불확실성을 저희가 해결해 줌으로 해서 그런 그 제조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과정에 정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거기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정확한 정보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태림 산업은 언제부터 스마트 공정을 구축하게 된 겁니까? 저희도 현재 개념의 스마트 공장이라는 부분이 2014년도 정도에 저희가 처음 구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17년에 이제 첫 생산 라인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미 구축돼 있던 생산 시설들에 대한 스마트화는 작년부터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스마트 공장, 뭐 시대의 흐름이다, 뭐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개척자적인 입장이시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먼저 하시면 힘들잖아요. 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아까 서두에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아직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이해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AI의 예에서 있었던 것처럼 아직 AI 기술로 뭐 일부의 자율주행이나 일부의 저희가 스마트 스피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어플리케이션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이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많거든요. 기업 활동은 아주 사실은 이해관계로, 이윤 추구의 관계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스마트화를 한다, 자동화를 한다, 이런 투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현재 스마트 팩토리는 오히려 고전적인 스마트 제조 활동들, 식스 시그마나 도요타 방법이나 린 매뉴팩처링이나 이런 부분을 서포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경영자뿐만 아니라 정부 단체들 그리고 하다못해 저희 직원들까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영자는 저희가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당장의 인원 절감이나 회사의 어떤 단기적인 경제적인 순이익을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이제 쏟아지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전에 일하던 방식에서 크게 못 벗어나는 게 사실은 스마트 공장을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 해도 좀 어려움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지원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과 평가를 단기간의 고용이나 단기간의 생산률 향상이나 단기간의 불량률의 개선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효과적인 스마트 팩토리는 좀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좀 다른 시선들이 좀 요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어려움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길게 봐야 된다 말씀이신데 그래도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시면서 얻은 성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제조 효율성에 대한 개선 부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데 이제 직접 재료비와 직접 인건비 외에도 많은 이제 불확실성적인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실패 비용, 예를 들어 가지고 분량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 가지고 경험적으로 어떤 정도의 비율로 저희가 산정하던 거를 차라리 이걸 제품 설계나 제작 단계에서 다 1대1로 검증을 하면 사실은 그 부분의 불확실성은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간에 저희 제품에 대한 분량의 스크랩 비용이나 이런 거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확한 정보를 줌으로 해서 저희는 이 물건을 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제작했을 때 그런 노하우들이 사실은 다음 제품이나 다음 설계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올리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제 신뢰도의 확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고객에 대한 신뢰도의 확보 부분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 정부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이제 유지 능력이 있다고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 회사는 어느 정도 건전성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쪽에서 저희가 좀 많은 신뢰도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공장 구축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뭐 의견이 있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는
아주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의 신뢰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고객의 가장 큰 관심은 가격과 품질도 있는데 특히 이제 해외 업체가 그 외국에서 이제 물건을 받아올 때는 안정성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수출에 실패하는 회사들이 많이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국내에서 쓰는 전통적인 견적을 제출하는 방법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술 미팅을 할 때 너무 우리가 해봤더니 이렇다는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외 고객들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어떠냐, 그럼 우리가 물건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거를 걱정할 정도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데이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들과 그 축적된 경험들은 사실은 해외 고객을 설득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스마트 공장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게 뭔가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걸 참 단순하게 고용이 줄어든다, 고용이 늘어난다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바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들 중에서 자동화를 전제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단기간에는 고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산, 그다음에 판매, AS 단계까지 모든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는 그런 업체들에서는 당연히 그 고용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림 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면 데이터를 일단 모아서 그 데이터가 과연 얼마만큼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고용 효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미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 그 부품들 중에서 단순화시켜서 공정을 자동화한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것보다 기계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불량률도 줄어들고 또 기계는 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당연히 고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고용이 떨어지느냐 또는 고용이 늘어나느냐보다는 어떤 식으로 해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림 산업처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설계 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2라든지 고도화 단계에 있는 그런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밀어주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초나 중간 1 수준에 있는 단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의 그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기 전에 솔루션을 도입하기 전에 그 기업체 운영하는 분들, 경영자들 입장에서 먼저 마인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자동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용 인력을 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다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인 공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태림 산업에서는 스마트 공장 구축 이후에 일자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사실은 대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용의 효과는 사실은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저희의 이런 고용으로 창출됐는지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스마트 팩토리의 관점은 아까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렇게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일의 크기를 늘려서 많은 일을 받아오는 게 사실은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태림의 특수한 예를 설명을 드리면 태림은 이제 앞서 신규 수주한 제품을 바탕으로 지금 라인을 3개 정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7월까지 해서 150만 대 정도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제조 기법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규 수주를 확보를 했고요. 이런 확보된 물량으로
해서 하나의 라인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총 투입 인수가 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접 인력을 더하면 2020년까지 60명의 신규 인원을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저희가 태림에 의해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일자리 창출하고는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출도 당연히 늘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생산 라인이 사실은 자동화율은 오히려 경쟁업체보다 저희가 조금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저희가 요 제품의 수명이라는 게 있고요. 그 수명 안에 이 제품 저희가 투자한 비용을 사실은 뽑아내는 게 저희가 하는 경영활동과 경제활동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인원의 공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저희한테 리턴을 가져오고 있고요. 근데 자동화는 사실은 고비용의 자동화를 해서 요 7년, 8년 되는 자동차 생산 주기에서 이 자동화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회수해 오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제품을 만드는데 자동화에 대한 부분은 아예 이렇게 어느 정도 일부만 고려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쟁업체 대비 한 라인에서 저희가 일하는 직원들은 좀 더 늘게 돼 있습니다. 교수님, 태림 산업에서도 지금 방금 매출이 좀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업체들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이후에 매출이 늘어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면 매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요. 2017년에 한국과학기술평가관리원회에서 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노동 생산성이 약 15%가 증가했고 불량률이 한 33% 정도 감소, 납기 단축은 27%, 제조원가 절감은 23% 그렇게 단축이 된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조원가를 낮추는 것이 키고 제조원가가 낮춰지더라도 제품의 품질이 그대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제품을 사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효과들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스마트 공장을 주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자본이 들어가면 부담스럽겠죠. 국가나 지방 정부의 지원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태림산업A처럼 스마트 공장을 마냥 도입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공장이 필요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로봇 같은 거 이런 CNC 머신 같은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단가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지속 생산성이 있느냐, 이걸 도입해서 ROI라고 해서 투자 대비 언제쯤 다시 이것들을 회수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는 것들은 좀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협력업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이 좀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경남에 있는 모 기업을 방문을 했는데 그 기업이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도입해서 단가를 낮춰놨더니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품 원가를 낮추는 그런 상황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한테는 도저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혁신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대기업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같이 사슬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그 중소기업 중앙회가 삼성전자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도 어떻게 보면 그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속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납품가를 일방적으로 그 낮춰서 결국은 그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자기들이 개발하거나 혁신할 수 있는 또는 불량이 발생하더라도 그 불량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남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대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도와줘서 그 스마트 공장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성우님은 기업에 계시니까요. 이 국가나 지방 정부의 자금 지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적재적소에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서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정부의 지원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초 단계를 추진할 수 있는 또 기초 단계를 특수한 이제 사이즈의 회사들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정도 금액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오히려 이제 여러 정확한 성과 지표를 가지고 단기간에 그 비용에 걸맞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사에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은 단지 제조업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와 같이 이제 소품종 다량을 생산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비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또 항공산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조선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다품종 소량에 대한 가공과 생산을 하는 회사들에서는 오히려 제조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제품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수명 주기 관리 같은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관점을 나눠서 좀 더 집중적인 투자와 좀 단기적인 목표와 중장기적인 목표를 나눠서 좀 더 선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 혁신의 방안으로 경남도가 이 스마트 공장 구축을 내놓았는데 이 스마트 공장 구축이 경남의 제조업을 살리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 건가요? 일단 도지사님께서 주창하신 제조업 르네상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일단 성공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2014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지만 사실상 경남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사업이 있는지도 잘 몰랐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남에 지금 가지고 있는 주력 산업 구조하고는 약간 맞지 않는 사업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도지사님께서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시고 난 다음에 제조업의 결국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도입돼야 되는 것이 스마트 공장이라고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난 7, 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경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디딘 것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스마트 공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업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각각에 맞게 보급해 주는 것이 맞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생산만 하는 기업들한테 너희들도 설계해라, 너희들도 ERP 도입하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생산 공정 안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공정 개선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들은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제조원가가 낮아지다 하더라도 이 효과는 결국 1년이나 2년밖에 가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공장 도입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로 판단하지만 문제는 경쟁 기업들도 똑같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입하고 난 다음에 1년, 2년 지나고 나면 당연히 저희 국내 기업, 경쟁 기업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국가들도 당연히 도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은 경남에서는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있는 기초라든지 중간원 수준에 있는 스마트 공장 사업은 추진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것들과 안 필요하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사업들 중에서도 조정이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중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도화 수준에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빨리빨리 발굴해서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일단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경제혁신 추진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제출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나은게 독일식 스마트 공장 모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독일 말씀하셨는데요.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성공한 사례, 제조업 혁신에 성공한 사례 하면 독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해주시죠.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스마트 공장 관련된 솔루션을 제창한 게 2012년입니다. 2012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독일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이스터 제도의 한계에 도달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마이스터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마이스터들이 계속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다 보면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도입했던 그 개념이 바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동화가 목적이 아니라 협업식 스마트 공장이 모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는 도입하는 대신에 그 자동화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고 수집하고 난 다음에 분석해서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들이 어떤
제품의 그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그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에서도 이미 2011년, 2013년에 이런 독일식 모델과 비슷한 모델을 추진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공장 자체의 그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서 그것들을 분석하고 이 공장이 어떤 형태로 생산 공정을 변경하고 어떤 형태로 해서 생산 라인을 그 추가하거나 또는 품질 검사를 해서 반영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마트 공장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뭐 어떤 이유로 이런 의견이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고용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식 모델로 가는 것이 저희들 경남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작년에 전 세계 100대 기업을 보시게 되면 GE라든지 IBM, 그다음에 GM 같은 이런 생산형 공장, 단순하게 제조업 공장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순위 안에 없고요. 대부분 ICT를 융합한 기업들이 대부분 상위권에 도달해 있습니다. 결국은 경남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이 가장 잘 발전되어 있는데 그 제일 잘 발전되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해서 제조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산업을 육성을 해야 경남에 좋은 일자리, 고급 일자리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기업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그 품질 향상에 도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똑같이 고용 효과가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소속돼 있으시니까요. 네. 이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혁신추진위원회의 가장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들과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아마 체계적으로 계속 추진되다 보면 당연히 스마트 공장들이 공장 보급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간 2단계라든지 고도화 단계 그런 것들은 대부분 스마트 제조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서비스 산업까지 아마 같이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혁신 추진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좀 약간 좀 팀워크가 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좀 이것들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필요한데 행정적인 입장에서 판단했을 땐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좀 약간 맞지는 않은데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이면 좀 더 나은 더 많은 좋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은 스마트 공장 구축을 넘어서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스마트 산업단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지사님께서 제안하신 아이디어인데요. 단순하게 스마트 공장을 모아놓은 단지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공장 자동화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협업형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스마트 산단의 목적인 거고요. 협업형 스마트 산업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같이 일하게 될 노동자의 주거라든지 교육 환경 같은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산업 단지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 공장 플러스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이라든지 주거 여건들을 같이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사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도 조만간에 한 두세 개 정도의 시범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그 산업 단지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공장 이외에도 그 노동자들이 편하게 근무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개선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구축이 되는 그런 산업 단지가 아마 구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은 경상남도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언젠가는 사실은 지금 제조업들이 하고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사업들과 시너지를 발휘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도화가 될 수 있는 언젠가는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그 시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스마트 산단 안에는 여러 개의 공장들이 있을 거고 결국은 이 공장들이 생존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할 때 그런 스마트 산단이 사실은 꽃을 피게 되는 건데요.
지금 스마트 공장에서 사실은 스마트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공장이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수단이 목표보다 우위에 서서 결국 IT 업체라든지 그 구축하는 회사들만 사실은 배가 불러지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제조업들은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잃어가는 그런 거를 좀 지양만 한다면 상당히 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균형 있는 산단과 스마트 공장들이 같이 좋은 균형을 이루고 그런 거를 갖다가 잘 조절을 했을 때 그 장기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균형 말씀하셨는데요. 스마트 공장이 뭐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않겠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예,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은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서는 다양한 많은 시책들이 추진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대신 기업들의 참여라든지 기업들의 관심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4년 동안 2,000개 스마트 공장을 보급한다는 사업을 공포한 것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스마트 공장도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독일식 협업식 공장 모델, 스마트 공장 모델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독일 자체가 설계라든지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경남도 이제 저희들 경제혁신 추진위에서 개편하려고 하는 것들이 R&D 체계 개편인데 그게 가장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경남에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설계라든지 엔지니어링 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R&D 체계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기본 관건이 되는 거고요. 그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이 근간이 되어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이라든지 고도화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 이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또 같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조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남은 지금 제조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이게 아마도 제조업 중심의 기존에 있던 마인드가 아마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KDI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돌아왔고요. 선진국형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선진국형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제조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이라든지 코드와 관련된 이런 스마트 공장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이 반영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도 같이 추진함과 동시에 또 그것들을 경남에서 그대로 활용을 해서 경남에 있는 그런 제조 서비스 산업 기업들이 전 세계를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선순환식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네,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스마트 공장 추진을 통한 경남 제조업 혁신. 자, 끝으로 어떤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한지 교수님 말씀 주시죠. 앞에 많은 말을 해서 똑같은 말이 계속 중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이 답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도화라든지 중간이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 사업들을 계속 기획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들을 활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 서비스 산업까지 같이 발생시켜야 고급형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이 보급되면서 동시에 고용도 늘어나는 그런 좋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성우님은 직접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자, 정부나 지방 정부에 제안하시거나 혹은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사실은 스마트 공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상충한다는 데서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1년 단위의 정부 지원 사업들이 1년 안에 저희가 성과를 내야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그 불량률의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화든 스마트 공장이든 그 어떤 시스템이라도 처음에 도입되게 되면 사실은 생산성은 떨어지게 돼 있고요. 불량률은 검출이나 이런 게 많이 되면서 불량률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듬어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했던 시스템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 완성이 돼 가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경남에 있는 많은 제조업들의
그런 제조업의 생리나 다이나믹들은 사실은 그런 1년 안에 이런 정부 투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이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장기적인 방법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되는지, 그 차근차근 기업들이 밟아 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되는 부분은 스마트 팩토리는 결국은 저희가 제조업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100년 이상에 되는 이런 제조업의 역사들에 항상 있었던 개념들인 것 같거든요. 단지 새로운 기술들을 더 투자를 해서 더 도입을 해가지고 좀 더 신뢰성 있는 정보들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럼 결국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시스템들의 보완적인 역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공장이고 그 공장을 경영하는 방법들을 도와주는 수단이 스마트 공장이라는 거를 다 이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를 구상하고 또 지원을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남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윤하면 교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식회사 태림산업 오경진 상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공장을 만든다고 당장 제조업이 살아나는 건 아닐 겁니다. 스마트 공장이 제조업 혁신의 스타팅 포인트 역할을 하면서 경남의 제조업이 또 한 번 전성기를 맞이하길 기대하면서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